예, 주미 대사를 제외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대사가 교체될 전망입니다. 야당은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곧 있을 개각에는 여당의 현역 중진 의원들이 대거 발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첫 당직 인선을 했는데 주요 보직에 친박 인사를 임명해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다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 현안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공석이던 주중대사의 장하던 청와대 정책실장, 주일대사의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주로대사의 이석배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 이렇게 세 분이 내정이 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주미대사는 유임이 됐죠. 네. 주요 3강이 이제 바뀔 전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인사. 일단은 뭐 러시아 대사관에 대사에 임명되신 분은 뭐 비외교관 출신이긴 하지만 외교부 안에서 러시아 통으로 알려진 분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큰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주일 대사로 이제 내정된 분도 전문성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안보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사실 일본 문제가 지금 현안 중에 또 예민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내정된 거라 평가합니다. 예. 지금 이제 야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한 그 주중대사 임명인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제 할아버지께서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운동가의 자손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 정책실장 하시면서 해외 순방 때 그 공식 수행원으로 다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면서 이제 그 주요 국을 함께 경험을 했다는 얘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그다음 외교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첨예한 문제를 함께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금 현재 중국과는 이제 경제 협력 문제도 한편으로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외교 전문가를 했던 기존의 정부에서 운영했던 방식하고 좀 다르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한다라는 기본 원칙에서 저는 뭐 부합한다고 보고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한 그 인사를 야당에서 지나치게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장하성 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고 이후에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비서실장을 지금 하고 계신 노영민 대사의 경험도 전수를 받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관철시킬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봅니다. 네. 정통 외교 관리는 아니지만 장점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 초기 처음 인사 때 정치권 인사들 또 캠프 인사들을 갖다가 주요 4강국 대사로 임명해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우려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주미 대사는 별 존재감이 없고 주로 대사는 사실 러시아의 많은 그 인맥과 또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 논란거리 때 와중에서 또 뭐 수사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일본 대사는 처음부터 뭐 외교관 출신도 아니고 또 정치권 출신도 아니고 당시 캠프 관련된 사람인데 왜 좀 비중이 떨어지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과정에 또 한일 간에 또 정부 간 관계도 안 좋고 그러니까 별로 역할을 못하고 맨날 외무성에 불려가가지고 뭐 소환당하고 그렇게 막 보낸 것 같고 주중 대사가 사실은 좀 무게 있는 분이었는데 중국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본인 또 이제 정치 행보도 또 계속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4강이 중요한 시기에 큰 역할을 기대한 역할을 못하고 우려한 그런 상황으로 갔는데 이번 인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되었으면 싶은데 주미 대사는 이제 유임이 됐고 유임됐다는 거는 저는 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런 이제 그 존재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뭐 아시는 것처럼 북핵 문제가 핵심인데 북핵 문제가 지금 양국 간에 NSC 중심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 간 채널도 외교장관끼리 하고 있고 해서 주미대사 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주미대사가 정보 이렇게 소통도 잘 안 되는 그런 느낌, 소외당한 느낌도 있는데 그 구조가 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갈 것 같고 중국 쪽에 이제 러시아는 사실은 그 외시 출신은 아니지만은 거의 뭐 러시아 아니면 러시아권 세르비아나 뭐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했기 때문에 전문성은 있어 보이는데 이제 그 국가에서 어느 정도 무게 있는
대사로 받아줄는지가 문제이고 주중대사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문책성 경질을 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그 보원 인사 같은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했는데 나중에 문책 경질까지 당했으니까 좀 그런 보원 인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처음 4강 대사 인사할 때보다도 또 좀 더 걱정되는 그런 인사가 돼서 좀 우려됩니다. 예. 4강 대사 내정 이외에도 또 이제 7일 정도면 중폭의 개각도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다 보니까 총선을 겨냥을 해서 개각을 하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시기에 갖는 개각의 의미와 개각 규모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략 이제 5월 9일이면 대통령 집권 이제 3년차 접어들어오는 예.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장관들의 임기가 대략 2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교체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일단 총선에 그 출마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지금쯤이면 나와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저는 뭐 적절한 시기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중진 의원들 중에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으면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각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자신의 결단을 이제 하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분 정도가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 뭐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공무원 중심으로 이제 또 갖춰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님이 이제 장관의 교체 시기가 임박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그동안 그 시기 정도 2년 정도 했으면은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신 거로 보고, 그다음 평가도 매우 좋았다. 이제 뭐 지금 이제 정치인들 중에 하셨던 분들에 대한 평가도 좋고 하기 때문에 뭐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것처럼 이제 그 총선을 준비하고 또 새로운 인물로 해서 좀 심기일전하는 그런 체계가 이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현역 중진 의원 중에는 한 4명 정도, 뭐 서너 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진영 의원이 가장 지금 관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박근혜 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기용이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 박근혜 정부 때 인수위의 부위원장을 했었고, 박 대통령의 어떤 핵심 측근 인사였는데 복지부 장관 중간에 그만두고 나중에 이제 민주당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점이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좀 그 갚아야 될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사실 그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진영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에 대해서 뭔가 배려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실제로 진영 의원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인품이나 실력 다 인정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뭔가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복지부 장관 이야기도 있고 행안부 장관도 있는데 맡으면 잘 하실 걸로 보여지고, 뭐 청문회 통과도 잘 될 걸로 보여지고, 예. 나머지 장관 자리들은 이제 다 이제 총선 출마용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총선 출마 안 할 분들 한 2분 이제 들어가시는 걸로 이제 거론이 되는데, 뭐 청문회 잘 되겠죠.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근데 요즘에 이해관계도 좀 까다로워가지고 까칠해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안 봐주는 측면도 있는데, 뭐 특별한 악재만 없으면은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님, 이건 김 의원께 여쭤볼게요. 지금 총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청와대 나오신 분들,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해서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뭐 당직 당원이 됐잖아요, 사실은. 그쪽 입당 다 하시고 그랬는데 7일 날 이해찬 대표 만난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어떤 얘기를 나눌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요 당직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민주당 내에 그런 분위기는 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총선에 출마하실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직까지 결심을 못한 분도 있는데요. 이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뭐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리고 한병도 그 정수석, 예. 그리고 몇 분 더 계신데요. 당직에 대한 인사를 위해서 만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동안 청와대에 근무를 하고 고생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그 당에 대한 그 이해찬 대표가 당 운영에 대한 설명도 하실 거고, 그리고 그동안 청와대에 활동했던 경험이 이제 당으로 이제 충분하게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뭐 당직이라고 얘기해서 딱히 빈 자리가
지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런 위원회 뭐 위원장? 당직에 대한 예. 얘기를 하고 이런 실무적인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동안 이제 비서실장 그다음에 주요원 보직에 활동했던 그 분들이 당으로 복귀하니까 응당 당대표로서는 격려하는 자리, 그다음에 고생했던 유문의 자리를 갖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열지 못했던 국회 문 이젠 열게 됐습니다. 뭐 네. 가동은 시키긴 했는데 사실 가동이 되고 나서도 과연 뭔가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보통 이제 개점 휴업을 많이 하는데 2월 국회는 아직 개점도 못하고 그냥 휴업 예. 지나가 버렸는데 3월 국회도 그 현안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여야 합의로 보통 합의해가지고 공동으로 국회 소집을 하는데 합의가 안 돼가지고 어제까지도 원내대표 협상이 있었는데 합의가 안 돼서 한국당이 자체적인 결정으로 단독 소집 요구를 했는데 나머지 당들도 다 소집 동의하기 때문에 소집은 될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소집을 하더라도 그 의사 일정을 잡고 그다음에 그 순탄하게 원만하게 이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소집하는 것 자체도 합의가 안 돼가지고 공동 소집이 아니고 단독 소집 요구가 되고 그다음에 현안들은 좀 조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국회부터 소집 요구만 하는 상태이고 일정이 제대로 합의될 것인지 그다음에 일정 안에서 어떤 현안들을 합의하에 처리할 것인지 뭐 야당이 요구하는 손혜원 청문회부터 해가지고 또 특검 요구, 국정조사 등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여당이 요구하는 각종 현안 그 입법 현안들을 야당이 특히 한국당이 얼마나 협조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게다가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대여 강경 투쟁 노선을 천명했기 때문에 더 빡빡한 상황으로 가야 할 수 있어서 원내 운영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이거든요. 예.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한국당이 내세우는 전략적 이슈들에 대해서는 쉽게 양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어도 의사일정 합의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합의 처리가 그렇게 쉽게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어떻습니까? 기분 좋게 국회 한번 열어서 뭔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사실 어제 합의된 것도 아니었잖아요. 예. 글쎄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기대할 것 없어서 결단했다라고 포장은 했지만 사실은 더 이상 보이콧 하기에는 좀 무리하다라는 그 압박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한교안 대표가 새롭게 당을 이끌고 가는데 저렇게 바깥에서 자꾸 이렇게 맹맹 도는 것이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제 뭐 결단으로 해서 된 거지만 사실은 여야 합의로 이제 그 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사실은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출발선에서 그 쏘는데 먼저 이렇게 튀어나간 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출발 그 부정행위를 한 건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3월 국회를 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좀 환영하고요. 예. 지금 문제는 그 야당이 같이 합의했던 이제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지난 1월 달에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한 2달 가까이 공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월 15일까지 합의를 해야지만 내년 총선에 그 문제가 없이 될 텐데 지금 과연 자유한국당에서 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현안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생 법안과 관련된 것, 개혁 입법과 관련된 것도 있고 특히 지금 이제 유치원 3법이 어저께 한유총에 대해서 이제 서울 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서 결단을 내려서 어쨌든 한유총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지금 이제 쐐기를 받겠다는 입장인데 그동안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유치원 3법을 계속 그 발목을 잡고 아이들의 그런 그 문제까지도 하다가 밀려서 어저께 이제 된 거지만 결국 지금 그 3월 국회에서 해야 될 것 중에 유치원 3법에 대한 문제라든가 개업 입법에 대한 논의와 처리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데 과연 얼마나 협조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황교안 신임 당 대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어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당 대표실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발언들이 오늘 정치권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발언 함께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 과정에서 그 이른바 5.18 망언 사태가 불거져서 파단성 있게 슬기롭게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끌어가는, 정말 변화된 내일을 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때 탄핵을 좀 부정하는 그 취지의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신 걸 보고, 야, 이거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되면 골치 아프겠구나. 전문력의 전체를 마찬가지로 이제 접고 미래로 가자. 책임 있는 결정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보수 혁신에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5.18 망언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보이콧 정치는 이쯤에서 10분 환영사를 감사드립니다. 김경수 지사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댓글 조작 사건이라는 거 하고 김경수 지사가 한 거하고의 비교는 해보셨죠? 저희 당을 처음 찾아오셔서 드루킹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놀랍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예, 자, 김 의원님 첫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뭐 신경전 정도야 있고 서로 덕담을 하는 분위기는 저희들이 과거에도 많이 봐왔는데 저런 분위기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동영 대표님도 사실은 좀 그 기자 출신이고요, 언론 출신이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언론에서 다룰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적으로 빠른 분이잖아요. 그래서 5.18 문제를 이제 반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좀 입장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제가 봐도 이 설전의 주고받음을 보고 보통 이제 상견례에서는 그 덕담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여야 관계가 잘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다음에 취임한 것에 대한 축하 자리로 이제 끝내고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 할 때는 조금 이제 가시돋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정의당과 한교안 그 자유한국당 대표의 만남이나 아니면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와 한교안 대표의 만남을 보니까 되게 좀 같은 이제 야당이라도 우리 좀 차원이 다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함 아니었나 싶은데 조금 놀랍긴 하네요, 저도. 네. 황교안 대표 뭐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당 대표지만 제1야당에 저런 발언을 한 이유는 아직 좀 초년병이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정치 처음 하기 때문에 정치를 잘 모르거나 또 정무적 감각이 좀 약하거나 이슈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돼 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사람 이제 돌다리 두들겨 가면서 걷듯이 조심조심 갈 걸로 그렇게들 다들 이제 예상을 했는데 예상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그 당 운영하는 거 또 전국 현안 풀어가는 걸 좀 봐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시국관 또 정치관 또 현재의 야당의 역할에 대한 인식 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성격과 본질에 대한 평가 이거는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나 많은 이제 지지를 받아가지고 범야권의 민심을 다 이렇게 끌어안아가지고 총선에서 그걸 결집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 이제 좀 봐야 되겠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의외로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럼 앞서 이정미 대표가 앞서 했던 이야기 10분 동안 뭐 인사말을 했다는데 그거는 그거 상관없이 김경수 지사 얘기를 하려고 작심했던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뭐 미리 준비한 질문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은 평소에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에 갔을 때 한 이야기나 또 정의당에 가서 한 이야기를 보면은 황교안 대표 머릿속에는 이 두 당은 야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범여권이다. 친여 그러니까 그 집권당이 아니라 뿐이지 뭐 내각의 장관이 파기는 안 돼 있다는 것 뿐이지 그 실질적으로는 이제 범여권이고 친여 야당이다. 그리고 노선이나 여러 가지 정책이 여당에 가깝지 자유한국당하고는 오히려 그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인식을 딱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두 당 다 한국당의 덕담보다는 어쨌든 아픈 부분을 이제 5.18 부분이라든가 탄핵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쿡쿡 찌르니까 본인이 평소에 생각했던 거. 평소에 말은 적극적으로 나왔겠지만 생각은 정의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당이라고 하면서 왜 그 정부 여당 특히 이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댓글 부분에 대해서 선거의 정당성, 대통령의 통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왜 딴 이야기 하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쑥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두 야당을 보는 이 황교안 대표의 인식을 보여주고 앞으로의 정부 여당을 대하는 태도 또는 같은 야당이지만은 어떻게 야권 공조에서도 어디까지 같이 하고 어디까지 서로 경쟁하는 관계인가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정해져 있는 것 같다. 예.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예. 사실은 그 어저께 이제 이정미 대표가 이제 작심을 하고 이제 대략 한 4분 가량 발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10분 환영사다라고 얘기한 것은 또 야당 대표가 얘기한 것을 또 규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이다라고 얘기한 건 굉장히 길게 얘기했다라는 걸 좀 이렇게 규정하고 폄훼하는 건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 이정미 대표는 사실은 그 드루킹 관련된 얘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우려, 탄핵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5.18 망언에 대한 얘기, 선거 제도에 대한 개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소상히 좀 그동안 야당이 해왔던 것을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한다고 한 게 이제 김경수 드루킹, 그 김경수 지사의 댓글 사건에 대해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했던 것을 같이 맞불을 놓은 거죠. 연결시켰죠.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더구나 정의당 입장에서 노회찬 의원을 아프게 잃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드루킹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결례임에도 불구하고 좀 사실은 앞뒤 좀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고 던져서 좀 분위기가 좀 싸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꼼꼼히 봤는데 이 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의당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한 좀 이례적인 태도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야당의 그 뭐 얘기는 많이 다르지만 야당 간의 공조도 꽤 있었던 거예요. 사안을 놓고 보면. 근데 이제 한교안 대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미숙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범여권에 대한 태도는 좀 선명해 보인다라는 건 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뭐 앞서 말씀하시기를 범여권에 대한 태도는 방향성은 이미 좀 정해놓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그럼 인선의 방향성 좀 정해놓은 걸까요? 지금 인선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인사에서 그 고려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일단 뭐 투쟁성 또는 탕평 또 뭐 개파 탈개파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처음 정치하시기 때문에 하자마자 바로 이제 거대 야당의 관리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을 크게 지고 가는 상황에서 자기하고 어떻게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편하게 이야기하고 모든 걸 의논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 당대표 처음 하면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대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석을 깔았다. 그것도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기를 도와준 분들, 함께했던 분들 중심으로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친박계가 이제 주요 요직에 앉게 됐는데 어쨌든 그걸 본인은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친박 본인이 뭐 누가 친박이고 누가 비박인지 잘 모른다고 하셨지만은 또 실제 또 다 모를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는 또 아셨을 것인데 비친박 중 결과적으로 보면 친박들이 자기를 도왔기 때문에 포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색채가 강한 분들은 조금 피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친박들이지만은 좀 친박 핵심이거나 친박 색채가 아주 강한 분들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한승교 총장이나 뭐 이현성 그 비서실장이나 추경호 또 전략 그 부총장이나 또 민경욱 저기 대변인 이런 분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도 뭐 지금 뭐 김 누구 이 누구 이렇게 강경 친박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전면에는 안 내세우고 이렇게 한 걸 보면은 그 부분을 조금 의식을 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그 노선이 이제 그 지금 정부를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투쟁하겠다고 규정을 해버렸고 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그 투쟁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민심을 규합을 하고 또 야권 세력도 하나로 이제 통합하고 해서 총선 치르겠다. 그걸 해서 총선 이기겠다. 요 전략은 분명히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 얘기에서. 한교안 대표의 인사를 보고
그러니까 뭐 그 친박 중에 좀 옅은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국민들이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죠. 가장 친박스러운 한성교 사무총장은 결국은 총선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조직과 그다음에 그 살림을 총괄하는 분이 사무총장에 앉혔는데 그게 어떻게 색채가 옅습니까? 그리고 민경욱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변인 출신이죠. 그다음에 전희경 의원이야말로 사실은 좀 시대 더 떨어진 그런 색깔론이나 종북론이나 이런 거 갖고 굉장히 또 청와대 관계자들이 왔을 때 좀 이렇게 사실 민망한 발언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대변인으로 앉혔다는 것 자체가 이 지금 좌파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수긍하겠습니까? 결국은 소위 태극기를 모독하는 극렬한 세력들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한교안 대표의 좀 궁색함으로부터 비롯된 인선 아니냐라고 보여주고, 두 번째는 당시 그 국무총리 시절에 같이 했던 분들 일부를 또 인선에 했다는 얘기는 친황 체제를 구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친박 인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로 한 거죠. 초선 중에는 사실은 초재선 의원 중에는 그러니까 나머지 좀 이렇게 옅은 분들을 배제한 거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 좀 되게 그 후한 평가를 하신 거고, 저는 좀 보면 좀 걱정스러운 인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